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앞에 배웠던 내용에 뭐가 되느냐 그런 부동산학 개념의 요약을 우리가 하도록 하죠. 이 앞부분을 대충 하고 넘어가면 나중 가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뒤에 가서 경제부위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용어가 앞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뒤에 가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정리부터 끝부분까지 또박또박 진행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특히 요약부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중에서 그래도 여러 책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 그러는 부위를 한 번 정도 스무리하며 쭉 나가고 있다 그러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PPT를 띄우면서 하는 이유도 어떤 부위는 PPT가 있고 어떤 부위는 PPT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획일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전체를 다 PPT화 하며 나가는데 바로 이 요약부는 여러분들이 어떠냐 그러면 일일이 프린터를 한다든가 이러기가 힘드니까 제가 그냥 PPT로 띄워 올리니까 보시면서 하나하나 쓰실 거는 쓰시고 또 요약하실 건 요약을 화면을 보며 따라오시며 정리해도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맨 먼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도 어필이 있겠지만 실장 이야기의 맨 먼저는 부동산 각 개념의 요약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나왔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이 부동산학이라 그러는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어울려간다는 때가 복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면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리적 기경법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죠. 우리는 기경법이라는 말을 갖다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경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기술적인 부위, 경제적인 부위, 그 다음에 법적인 부위, 이 세 가지가 종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유형적인 측면이다. 유형은 바로 형태가 있는 부형의 반대적 개념을 유형이라고 하죠. 땅이라든가 건물 같은 건 형태가 있는데 이런 부위를 갖다 기술적 면이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고, 물리적이다, 기술적이다, 공학 개념이다, 즉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 자체, 바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술적 부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떠냐 그러면 기법이 어떠냐, 공학 개념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기술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법률적 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 특히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정매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법적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끼리 땅을 사고 판다 그럴 때 사적인 어떤 사법, 개인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잘 아는 뭐가 되냐, 국가의 개념이 들어가서 국가와 개인, 이런 어떤 문제가 될 때는 공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정은 거의 대다수가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하여 적용하는 바로 개인과 개인끼리의 사법과 그 다음 정부와 개인 사이의 공법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 지자체 이야기 같은 경우는 행정의 지도에 의한 부위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 두 가지, 바로 기술적 면과 법률적 면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느냐, 바로 경제적 면, 경제적 면.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된다면 경제적 면을 갖다가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플러스 했을 때 결과는 뭐죠? 경제적 면이다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있다. 그럼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 그리고 이걸 제도화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거기 일어나는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적 면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거는 기술과 법적인 부위를 갖다 결합해가 완성이 되면 경제적 면으로 이해된다. 그럼 효과를 발휘한다. 이 땅이 이제 땅에 건물을 짓고 바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남에게 판다든가 산다든가 이럴 때 바로 경제적 문제, 돈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 기경법에서 기술적 면과 법적 면제를 갖다 결합하면 경제적 면으로 바로 결합된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이 유념하시며, 기경법에서 기술과 바로 법률적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바로 경제적 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토지, 땅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위에 정착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와 정착물을 갖다가 얘기인데 바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거리가 되는 객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이 분리되는데 이걸 갖다 결합한 상태로 이 되느냐 그럼 다뤄지는 걸 갖다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 뭐가 되느냐 복합 부동산이라고 불러준다. 예를 들어 토지 위의 건물 또 우리가 땅 위의 수목 뭐 이런 문제는 바로 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와 정착물을 갖다가 우리는 따로따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의 객체로 보지만 결합된 상태로 다루게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건 뭐가 되느냐 바로 복합이다. 복합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수목 뭐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봤을 때 복합 부동산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걸 다시 한번 앞부분을 꼼꼼히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합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갖다 우리가 내려준다 하는 문제가 되겠고 다음 문제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하나하나 기경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면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기술적 면을 갖다 우리는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법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이건 바로 물리적 사항 변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기술적 면은 좁게 말해서 한마디로 딴 말로 말하라 그럼 기술적이고 물리적이라는 개념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여기는 바로 기술적 면은 자연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간은 여러분 잘 아는 민법의 212조의 역할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누구의 것이냐 하는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얘기가 나와 공간이 되고 다음 밑에 가게 되면 위치 그리고 이제 접근성 위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뭐가 되느냐 그럼 법적 문제가 결합되게 되면 바로 하나의 경제적 면으로 연결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술적 플러스 뭐가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법적 문제 기술과 법적인 문제가 결합되게 되면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 부의를 갖다가 달성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꼭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법적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합되게 되면 완성된 하나의 경제로서 우리는 소유권의 매매라든가 또 전세권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법적 문제가 일어나는 경제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두면 되죠. 자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자연이다. 자연 뭐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자연이라고 불러줄 수 있죠. 다음 이야기는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개념을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는 지표. 바로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 표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표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는 지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늘을 향하는 공중. 여기는 사적이냐, 사적의 영역이냐, 그 다음에 어떠냐 그러면 공적 영역이냐.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항공기가 날아갈 때는 공적이지. 공중권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바로 개인에 사용되는 사적 범위와 공적 범위를 갖다가 법적으로 구분하며 공적과 사적 범위 두 가지.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게 공적인 범위에서 의해되죠. 공공이 같이 사용하는 범주로 넘어가지 내 땅 위에 있는 곳을 뭐 비행기가 예를 들어 날아가지 못하게 제도를 갖다 건다든가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왜? 바로 공적 공중권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땅 위를 갖다 우리는 지표라고 얘기하고 땅 속에 들어가는 부위를 갖다 지하라고 하고 땅 위 상공을 갖다 우리는 공중권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소유권을 갖다 인정하는 범위 사적 공중권이 되고 바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 우리는 공적 공중권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 이야기는 바로 로케이션, 위치를 갖다 얘기합니다. 위치. 우리가 위치를 갖다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땅의 지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도로명이나 뭐 이런 이야기에 의하여 위치가 있는 그대로의 절대적 위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적 위치다. 반면에 상대적 위치는 뭐 청담동 어떤 거리, 뭐 하나의 어떤 거리는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묶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 위치는 그야말로 지리적 좌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갖다 나타내는 무슨 지역의 몇 번지 바로 지리적 좌표를 얘기하죠. 이건 바로 토지에 있어서 절대 위치가 어디되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이야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기를 댔을 때 지역이 있는 거에는 변할 수가 없죠.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절대적 위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위치, 이건 바로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가변적이다. 그래서 절대는 그 토지의 절대적 어떤 지번에 의하는 번호,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느 지역에 어느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되느냐 묶어서 우리가 여겨야 될 때 바로 이거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상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한다. 그렇죠? 역세권이다. 만약 여기 없다면 자기 토지는 원래 자기 것만이지만 그게 가까운 쪽에 여기 생겼다 이럴 때 이건 바로 상대적 위치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접근성이 어떠냐 하는 문제로서 얼마나 접근하느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근성 속에는 바로 위험한 물건이냐 아니면 혐오 대상이 있느냐 이런 거는 감가 요인이다. 감가는 바로 밸류에 대한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게 감가. 여러분들 뒤에 가서 수요 공급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면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갖다 배우죠. 감가는 바로 뭐가 되냐? 감은 마이너스를 나타냅니다. 감은 바로 밸류를 나타내는 가치를 나타내죠.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갖다 우리는 회계학에서는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위험이나 혐오가 있다 이럴 때는 이건 바로 감가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채권의 정도에는 시장 이내 주택이다, 시장과 가깝다, 그 이놈은 유불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 아주 큰 재래시장이나 또는 큰 시장에 가까이 있어서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시장에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불리한 점, 예를 들어서 너무 소음이 많다든가 시끄럽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접근하느냐, 여기에 접근, 시장의 접근, 이런 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리와 접근은 있는데 근거리, 가까운 거리 또는 일반 통행 관계, 우회 관계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거리의 접근성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 접근성과 중요성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평가가 기준이 달라진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성, 상대성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접근성은 어디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불리를 갖다 따져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 경제적 개념으로 가서 부동산이 가지는 경제적 개념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반복의 앞부분을 굉장히 제가 꼼꼼히 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뒤에 갔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앞부분이 대충 나가면 뒤에 가서 완전히 왜 되느냐 그러면 용어나 희설에 대하여 헤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을 꼼꼼히 하는 것이 오히려 뒤에 갔을 때 공부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하나하나 여러분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경제적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자본이라는 말을 쓰죠. 이 두 가지가 가끔은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는데, 우리 회계 쪽에서는 자산은 자기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자산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엄히 얘기하면 이런 표를 만들 때 우리가 회계 쪽에서는 BS라고 얘기합니다. 재무상태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자산은 냉정히 따지면 바로 나의 경제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경제력.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ability. 내가 경제적으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다 우리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물 자산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에 뭐가 되느냐 매우 강하다. 그렇죠?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해서 인플레이가 일어날 때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부동산은 이런 안전 보장을 해준다는 데서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이제 자산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갚아야 할 부채를 갖다가 빼면 순수한 자기자산, 순자산, 이 부채는 타인에게 줘야 할 타인의 지분이다 이거죠. 타인에게 갚아야 할 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수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갖다 순자기자본을 갖다 뭐라 그러죠? 자기자산. 순자기자산을 우리는 냉정히 따지면 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라는 말은 생산 과정의 가치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투자를 한 부위, 자기가 낸 돈을 갖다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회계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넓은 의미로운 자산,
이 자산 속에서 뭐가 되느냐? 부채를 빼버리면 뭐가 되죠? 자본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갚아야 할 게 30이라면 순수한 자본은 70이다. 그러니까 바로 부채는 우리가 부동산은 자산에도 속하며 자본에도 속하는 영역이고 자기가 순수하게 투자한 이야기. 순투자분. 순투자분을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순투자분. 순수하게 자기가 투자한 내용을 갖다 우리는 자본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적 개념 속에서는 부동산은 바로 공장의 부지를 제공한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생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의 생산 요소인 땅을 내놓았다. 바로 장사를 하는 데 있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생산하는 데 있어서 토지라는 부위를 갖다 제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볼 때 부동산은 하나의 공장 부지 같은 거는 생산 요소라고도 볼 수 있다. 부동산이 자산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넓은 의미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데 인프레를 강박아 준다는 거고, 자산 속에서 남에게 갚아야 할 걸 빼면 순수하게 지가 된 순투자분을 갖다 우리는 자본이라 불러준다. 그리고 만약에 공장을 갖다 지을 때 땅을 내놓았다. 그럼 공장 부지는 생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뭐가 되느냐? 인간 생활에 편의를 준다. 그러면 공원의 예를 갖다 듭니다. 공원의 땅. 공원에 사용되는 땅은 뭐가 되죠? 있는 그대로 가공을 거치지 않지만 사람이 원래 땅을 갖다 이용해 수목을 짓고 그게 도로를 해서 공원으로 이용한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되죠? 부지가 바로 부동산이 공원이 되었을 때는 일종의 하나의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아주 고가의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고가의 상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종의 부동산은 자산이요, 자본이요, 자산 속에서 부채를 뺀 순수하게 자기가 투자한 부위를 자본이라고 부르고 넓게 말하면 자산이다. 그리고 공장에 부지를 냈다고 할 때는 생산 요소라고 말하고, 만약 공원으로서 땅을 갖다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바로 소비재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상품으로서 부동산은 고가의 제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뭐가 되느냐? 바로 경제적 개념으로 우리가 쭉 살펴본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부동산을 얘기한 이야기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야기로 가면 법률적 개념이 나옵니다. 이 법률적 개념은 어떠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서 경제적 개념을 갖다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 위에 맨 먼저 뭐가 됩니까? 바로 자연적인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이 뭐냐? 그럼 바로 기술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적은 바로 두 가지 법률까지 합해졌을 때, 기술과 법률이 합해졌을 때 경제적 요건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경제적 요건을 얘기를 살펴봤죠. 경제적 요건을 살펴봤다. 그리고 경제적 다음 이야기가 법률적 이야기가 되죠. 기경법이라는 얘기 알아두세요. 자, 여기도 이제 법률적일 때는 뭐가 되냐?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뭐가 되냐? 중부동산. 일종의 의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다가 선박이나 항공기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 의제 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말을 했고, 좁은 의미로 말할 때 부동산은 뭐가 되냐? 민법 99조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우리는 묶어서 좁은 의미에 뭐가 되냐? 부동산이라 부른다. 거기다 중부동산을 갖다 더하는, 즉 의제 부동산을 더하면 광해 부동산이 된다. 그런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지와 정착물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보죠. 좁은 의미에 바로 부동산은 민법이 말하는 212조에 나오는 바로 토지를 구성하는 흙은 또는 지하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느냐?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채굴 광물은 소유 효력을 갖다가 상황에 따라 국가가 가질 수도 있고, 또 개인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는 소유권의 효력은 우리가 따지지 말자. 그래서 토지는 바로 소유권을 갖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착물은 바로 하나의 쓰이는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을 갖다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독립된 정착물을 얘기할 때는 건물이나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인 방법. 명인이란 말은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갖추어서 나타낼 때 수목. 그다음에 정당한 근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뭐가 되냐? 그럼 경작하는 농작물.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 하나의 독립정착물로 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속정착물은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축대라든가 나무라든가 단연간 식생물, 이런 것들은 어디에 예속된다 이럴 때 우리는 종속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착물이 아닌 거는 판잣집이라든가 가식 중인 뭐가 되냐? 수목이라든가 또는 경작물,
경작 수확을 위한 비옥수수는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거죠. 왜? 수확이 되면 우리가 다 베내기 때문에 굳이 영원히 존립되지 않고 항상 수시로 있다 나중에는 우리가 수확을 해버리면 없어지니까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나 교량, 터널, 돌담, 축대 이런 거는 한번 예속이 되게 되면 꾸준히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종속 정착물이라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착물을 구분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 바로 이제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물리적으로 손상 유무가 있느냐, 물리적으로 어떠냐, 그럼 효용의 기능에 지장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 지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이하여 비교적 어떤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정착물의 구분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물건의 성격에는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뭐가 되냐? 제작했다. 물건의 의도에는 항구적으로 부착할 어떤 그럼 의도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당사자의 임차인의 뭐가 되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왜? 임차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가져와가 예를 들어 에어컨을 설치했다. 근데 이사를 갈 때 에어컨을 떼간다 그럴 때 이건 뭐가 된다 그러면 정착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정착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아주 법률적 문제에서 중요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부동산은 어제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단에서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등기 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등록 이런 이야기에 의하여 의제부동산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준부동산이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준부동산 우리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플러스 준부동산을 다한 것이 광의 부동산이다 했죠. 거기는 바로 등기나 등록이라는 이야기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취해서 공시방법을 취하여 바로 등록을 한다 한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동산에 준한다. 그러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여기는 반드시 등기나 다음에 등록이나 반드시 이런 공시 방법을 동원한다. 그런 게 준의제부동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맨 먼저 여기는 등기가 되는 이야기가 있고 등록이 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 대상되었을 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로 나누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리고 여러분들 임목, 그 다음에 선박은 20톤급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바로 어떠냐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의 개념으로 인정받는 것, 의제부동산, 준부동산이 된다는 개념이 되고, 그다음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자동차, 항공기,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등록의 대상물이다. 등기가 아니라 등록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을 했을 때 하나의 권리가 일어나는 이야기는 뭐가 되죠? 바다의 광산에서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권, 이건 바로 하나의 권리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나 등록이나 또는 등록 대상이 되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로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타 여러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둘 필요가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이 이제 끝나고 의제부동산이 끝나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요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단원을 바꿔서 우리 책으로 본다면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분류론으로 넘어가자. 이 앞부분이 이제 좀 꼼꼼하게 정리가 잘 돼야 뒤에 가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뭐 앞에는 대충 하고 뒤에 가가 열심히 하지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뭐 부동산을 미리 많이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비계열 속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는 70점 80점으로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바로 뭐가 됩니까? 전략 과목이 돼야 되죠. 전략 과목이 되기 위한 것은 특히 정리를 내놓은 앞부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뒤에 가면 수요 공급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D가 더 중요할 때 D에는 많이 하지 있는데 D가 더 꼼꼼히 할 겁니다. 앞부분부터 끝까지 꼼꼼히 해서 최소한 그래도 7, 80점 이상을 우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전략 과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에다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의 분류 23페이지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 OT가 있었고 그 다음에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늦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매우 좋고 끝까지 하나하나의 최선을 다해서 전략 과목으로 가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지에 대한 분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분류 속에서 토지의 분류부터 우리가 따져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어떠냐? 그럼 토지에 대한 분류가 쭉 끝나게 되면 토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반적으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해석을 하고 토지가 다 끝나면 이제 건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토지와 건물이란 두 가지에 대하여 왜 되느냐 쭉 정리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랜드 토지에 대한 이야기, 토지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도 여러분이 잘 알지만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구분해서 보자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경법에 의하여 토지를 분류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맨 먼저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에 의하여 토지를 구분한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택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택지는 바로 여러분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이걸 갖다 우리가 택지라고 하고, 이제 건물이 들을 수 있는 땅을 갖다 우리가 택지라고 한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 우리가 농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임업을 갖다가 즉 산에 나무를 심기 위한 게 임지지역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택지냐, 농지냐, 임지냐 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맨 먼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하는 이야기와 상업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대다.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은 바로 세 가지를 갖다 우리가 택지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냐, 전지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밭전자를 쓰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답은 바로 뭐가 되냐, 농농사를 갖다 지을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바로 저는 밭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고, 저는 답은 뭐가 되느냐, 바로 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잘 아는 과수원, 이거 바로 농지지역이라고 얘기해서 밭과 농과 가수원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것이 평가 속에서 감정평가할 때 우리 구분하는 기법이다. 농지라고 얘기하죠. 임지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나무를 심는 곳인데 뭐 용재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탈림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건 바로 뒤에 가면 얘기가 나오지만 임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이 택지를 구분한다 그런 이야기에서 맨 먼저 토지에 대한 분류를 감정평가를 위하여 택지, 농지, 임지라는 세 가지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갖다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갖다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택지, 그 다음에 농지, 그리고 이제 임지를 갖다 우리가 구분하는데 바로 분류론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봐주자 이거죠. 택지, 부지, 대지는 어떤가? 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넓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대라는 말을 갖다 많이 써줘. 대. 여기는 대는 바로 공간 정보에 대한 구축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용과 상업용이라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하는 얘기가 바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대로 많이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택지라 이럴 때 택지는 여기다가 뭐가 더 들어가느냐, 대보다도 더 늘어난 범지가 바로 택지가 되는데 감정평가법에 의하여 바로 대지라고 우리가 불러주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냐 하는데 바로 건축법에 의하여 주거용, 그리고 여러분들 상업용, 주거와 상업은 똑같았죠. 여기다 공업용까지 포함된 게 바로 감정평가에서 관하는 대지의 영역으로 봐준다 하는 이야기, 요걸 갖다 공업용이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감정평가에 의하여 공업용까지 더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부지라고 할 때는 부지는 바로 건축과 그 다음에 건축이 어디되는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는 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이라든가 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이라든가 하는 택지에다가 이 건축을 갖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건축법에 의한 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에다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없는 토지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묶어서 부지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중요한 대가 나오고 그 다음 택지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 나오고 택지가 더 크고 택지보다 더 큰 영역이 뭐가 되느냐 부지가 되며 부지에는 건축을 할 수 있는 영역과 건축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예를 들어 하천,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지만 이건 부지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범위를 대 그리고 택지, 부지 이런 포함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 도표를 통하여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쭉 얘기를 하며 하나하나 여기 대는 어떻고 택지는 어떻고 부지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PPT를 넣었다 안 넣었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가능하면 PPT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와 책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자료로 줄 수 없다 보니까 PPT를 띄우니까 잘 보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러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쭉 우리가 넣어가며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초기는 아무래도 한번 좀 차근차근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책의 이야기와 똑같이 이제 PPT를 띄우면서 없는 부위와 있는 부위를 다 PPT를 띄우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참고하시며 차근차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는 지적법상이다. 이 지적법에서는 발의 주택이나 아니면 영업용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바로 대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인 토지는 바로 여기다가 뭐가 되냐 공장만 더 들어가면 여기다 공장만 더 들어가면 바로 택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택지라는 이야기로 변경되게 된다 한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에서는 대라 그럴 때는 대로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됩니까? 일종의 하나의 주거와 상업용 토지를 얘기한다. 주거 상업용이라 이렇게 되죠. 주거와 상업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가 되느냐? 공업용까지 더 들어가면 바로 여기다 공업용 더 들어가면 바로 택지가 된다는 얘기를 알아둬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건축법으로 얘기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우리는 대지 속에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 아까는 지적법상 대지를 얘기했던 건축법상 대지는 주거용과 그리고 상업용과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뭐가 되냐 공용이 더 들어간다. 우리 대보다도 더 늘어나는 게 공용이라는 얘기가 되죠. 공용이라는 얘기가 돼서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는 얘기를 쓸 때는 주거용에다가 상업용을 갖다 대가 이 두 가지를 다 한 데다가 플러스 뭐가 되냐 공용까지 더 들어가는 이야기다. 공용이 여기서 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내용에다 택지에다가 건축할 수 없는 하천이나 철도나 그 다음에 도로나 부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어디에 되느냐 그럼 다 포함했을 때 하천이라든가 도로를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없죠. 철도나 도로용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우리는 부지라고 불러준다. 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되느냐 택지 뭐가 되느냐 바로 부지 이렇게 우리가 포함관계를 가진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대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러 갈 때 대는 지적법상의 이야기인데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상업용과 주택용 상업용과 주택용 이 두 가지 주거용과 상업용이라는 이야기 주거와 상업이라는 얘기 앞자 한 자씩만 쓰죠. 그렇다면 택지는 주거용과 상업용과 그 다음에 공업용은 더 들어가가 공업용이 더 들어가는 부위를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위와 건축할 수 있는 부위와 건축할 수 없는 부위의 땅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부지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 하천,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부지라 불러준다는 데서 포함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보다 더 큰 게 택지, 택지는 공업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것과 건축할 수 없는 것까지 예를 들어 철도, 하천, 도로, 용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부지에 속한다는 포함관계를 우리가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후보지와 이행지란 말이 나오죠. 후보지는 어떻고 이행지는 어떠냐 하는 말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택 우리가 또 부동산학론을 갖다가 얘기할 때 부동산학론을 얘기할 때는 계속 나오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한번 보면 후보지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이행지란 말을 갖다 우리가 써보자 이거죠. 비교적 우리가 후보지다 그럴 때 후보지는 어떠냐 그러면 임지지역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농지지역 그리고 이제 택지지역 이런 상호간의 용도 전환이 어디 되느냐 가능한 거. 용도 전환이 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말한다. 임지나 농지나 택지. 임지는 잘 알지만 뭐냐 그러면 산에 나무를 심는 곳이죠. 농지는 농사를 지은 거, 택지는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바로 내용으로서 대지 뭐 그 다음에 또 주택을 건설 못하더라도 있는 부지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택지에 포함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앞에 나왔죠. 그래서 대에다가 상업지에다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건축과 일종의 주택 하나의 이 택지 속에는 뭐가 된다 그랬죠? 택지에는 주거용, 상업용, 공급용까지 들어가는 게 바로 택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지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하천이나 철도 같은 게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던 거 알았는데 여기는 임지, 농지, 택지를 갖다 서로 상호간에 교환할 수 있을 때 전환할 수 있을 때 후보지가 난다 하는 말이 되죠. 그럼 이행지다 그럴 때는 이행지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임지 바로 나무를 심는 것 농지는 바로 농사를 짓는 것 택지는 여러분 잘 알지만 주거와 임지와 공급 중 세분화된 내용 속에서 상호간 바로 용도가 예대로 전환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행지는 임지 속에서 두 가지, 농지 속에서 세 가지, 택지 속에 바로 이렇게 될 때를 우리는 이행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전환 중에 토지에 대한 용어이지만 만일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후보지가 아니라 택지다.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이행지는 같은 속에서 용림과 탈림, 전지, 그 다음에 답지, 과수원, 그다음 주변에는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건 뭐가 되냐 그러면 그 사이에 용지에 대한 뭐가 되냐 그러면 이환, 바로 전환이 될 때 이때 전환은 뭐가 되냐 그러면 이행이라고 우리가 말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임지, 농지, 택지를 갖다 얘들은 상호간에 되는 건 후보지라고 말한다 하는 이야기로 바로 후보지는 넓은 본주의 상호간 용도를 얘기한다면 이행지는 바로 좁은 의미에서 바로 왜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전환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말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 중의 토지에 대하여 용어이지만 만일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전환하는 후보지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되는 후보지가 아니라 택지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택지를 얘기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알아두면 바로 후보지는 자유롭게 상호간 넓은 의미의 전환, 이행지는 뭐가 되느냐 그 각각 임지는 임지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택지는 택지대로 해야 되느냐 안에서 세분화된 용도 전환을 말한다라는 걸로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럼 네 번째가 뭐 대지와 맹지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땅이 있는데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땅을 갖다 우리는 맹지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주택을 갖다가 어디에 되느냐 그럼 대지를 산다 이럴 때 주거용 만약에 대지를 산다 이럴 때는 도로와 정맥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지의 경우는 도로에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일정 영역을 갖다가 자기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자기가 산 땅 속에서 맹지에 속하는 부위에서 도로로부터 일정 금액을 물어주고 자기가 해야 되느냐 요걸 사용해서 일부는 도로에 일부는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요 구간을 갖다 정하는 게 맹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맹지를 살 때는 반드시 도로 상황이 어떤가 도로로부터 물려줘야 하는 용도가 그 지역마다 또 행정법에 의하여 각각 맹지를 집을 지을 때는 바로 도로에 붙여서 이만한 도로를 더 내놔야 된다 이거죠. 내놔야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이 상황 그리고 상대 쪽의 도로가 어떠냐에 따라 도로 이 면적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확보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항상 옆쪽과 자기 도로를 진 좌우에 같이 건물을 지어야 할 곳에서 어떤 상태는 여기 이미 건물이 들어갔다. 그럼 자기는 이 도로를 다 자기가 있는 도로에다가 더 내가지고 확정된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뭐 집을 지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 집을 살 때는 그런 맹지의 경우는 상대 쪽에 도로가 나 있는 반대쪽에 어디 되느냐 건물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 이제 중요한데 안 들어있으면 2분의 1, 1분의 1을 더 내면 됩니다. 각각 2분의 1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미 건물이 들었었다 그럴 때는 이쪽에 바싹 붙여서 여기서 지었는데 내가 이 땅을 사야 된다 이럴 때는 여기에 내가 전부를 내야 되느냐 도로의 부족 부위를 전부를 내가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로와 떨어져 있는 이런 거 도로와 관계없는 이런 만약에 땅을 갖다 우리는 맹지라고 불러준다.
명기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도로와 연관이 없는 걸 얘기한다. 그러나 도로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건 뭐냐? 대지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와 맹지에 대한 이야기, 대지와 맹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대지는 바로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도로 통로에 의하여 바로 서로 접하는 자루형이 될 때는 대지라고 불러준다. 도로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택지를 말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맹지는 어떠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의하여 도로가 왜 되느냐? 바로 접속되어 있다면 소위 가지지 못하는 토지. 건축법에 의해서는 뭐가 되느냐? 이걸 갖다 맹지라고 건축법에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땅과 전맥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대지 택지가 되지만, 만약에 타인의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을 때는 이거는 바로 맹지가 되어서 건물을 세울 수 없는 땅이 된다라는 이야기에 정의를 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땅을 갖다 내놓고 저희가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땅을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공로를 갖다 해야 되느냐 납부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는 뭐 지역마다 또 그게 관습법에 의하여 정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지와 맹지, 대지는 바로 도로와 연결된 땅,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은 맹지라고 하면 건축법에서 건축을 지을 수 없다. 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 필지와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획지란 말을 갖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필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적법상. 그 다음에 등기법상에 나오는 얘기고, 하나의 집 어디 붙은 토지를 갖다 우리가 필지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을 갖다 구분하기 위한, 소유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표시된 게 필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획지는 바로 평가상의 용어다.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자연적 혁명적으로 예를 들어 조건을 가진 자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토지를 우리는 수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들을 우리는 획지라고 불러준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는 소유자에 의하여 구분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획지는 감정평가상에 가격이 비슷한 영역을 갖다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그 끼리 묶어주는 경제적 개념을 갖다 우리는 획지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가격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중시되는, 가격과 면적 이런 게 중시되는 용어가 바로 획지다. 근데 필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지번을 붙여서 법률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의 등기의 단위가 된 걸 갖다 우리는 필지라고 얘기한다. 한 필지, 두 필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적법이나 여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바로 소유권의 범위를 표시할 때 우리는 필지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획지와 필지와의 관계는 어떠냐? 그런데 접근법이 다르므로 공간적 범위를 다룰 수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필지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획지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굳이 어느 쪽을 포함 관계를 가지고 어느 쪽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획지는 일종의 하나의 가격이나 어떤 조건, 행정상 조건이 수준이 비슷한 것, 필지는 소유자별로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지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 또 꼼꼼히 우리가 하나 따지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